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지난 27년간 검사로서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온 분입니다. 이제는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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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검사 오래 하신 분 같지 않게 표정이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인상도 부드러우신데 이것도 제 선입견인가요? 예, 제가 국회의원 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예. 완전 변신하신 건가요, 벌써?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이제 그 오랫동안 검사 생활하다가 지금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요. 특히 또 지역구에서 또 엄청난 또 성과를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제가 초선인데 굉장히 큰 이슈들이 좀 있어요. 예. 검찰 개혁 문제가 제기됐을 때 네.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목소리를 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그 사업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못 풀어왔던 이런 수건 사업들을 네. 상당히 잘 해결을 한다. 여수남 해저터널. 네. 이거는 사실 23년 동안 우리 여수 남해가 이거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예. 그게 제가 이제 국토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네. 해결을 했습니다. 그 여수에서 남해로 바다로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7km밖에 안 되는데 예. 땡 돌아가는데 80분에서 90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예. 8, 90분 걸려서 가라고 하니까 이게 교류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랬던 사업인데 그게 해결돼서 네. 너무 반갑고요. 이제 그 일 말고도 또 중요한 게 하나 올해 초에 발표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SRT라고 있잖아요. 네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이 SRT가 부산 쪽 경부선은 가고 네. 호남선에 목포는 가는데 전라선 여수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국회의원 되자마자 계속 줄기차게 이거 왜 안 해주냐, 차별하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올해 초에 하반기에 여수에도 SRT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엄청 능력 있으신데요. 엄청 일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의원님 얘기만 들어도 예. 너무 바쁘신데 검사로 계실 때랑 국회의원 하실 때랑 어떤 게 더 일이 많고 바쁘셨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중수부 연구관, 네네. 중수부 검사로 이제 큰 사건 할 때는 거의 2달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하고 검사가 좀 다른 점은 네. 아무래도 이 검사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이제 그런 직업인데 네네.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의 방식이나 또 일에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여수라는 지역이 워낙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여수 밤바다 이거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여수 밤바다를 네. 알렸죠. 그 여수의 아름다운 거 대표적인 거를 하나 소개하자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여수의 아름다움은 사실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예. 많죠. 곳곳이 다 아름다워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잘 알려진 것도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여수 향이람이라고 있어요. 저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완전 진짜 너무 예. 멋있잖아요. 예, 해돋이 보러 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4대 해수 가늠 도장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앞에 펼쳐지는 바다가 정말로 환상적이고요.
이 금오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향일암이 위치해 있는데 네네. 그 향일암이 있는 그 금오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해돋이 한번 보면은 네. 정말 소원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꼭 가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군데 더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애향원? 이 애양원은 옛날에 이 한센인들을 예. 거기서 수용하고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치료했던 곳이에요. 애양원이. 거기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애양원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6.25 때 이제 순교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어요. 여순 사건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맞아. 삼고 들어봤어요. 용서를 해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애양원 교회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기거했던 집들도 있고 그리고 애양원에서 바라보면 바로 앞에 LG화학이 있어요. 네. 여수국가산단. 네네. 그래서 LG화학도 야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수에서 가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 향이라면 한참 돌산으로 해서 네네. 끝까지 들어가야 네. 있는 네. 것이고 예. 애양원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인데 두 군데 다 굉장히 역사적 의미도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를 네.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여수 갔을 때 포차거리만 갔는지. 그러니까요. MZ 세대야. 아니 그러니까 밤바다에 탁 이것만 생각하는데 맞아. 지금 의원님이 너무 의미 있는 곳을 다 소개를 해주셔서 와, 저 여수 진짜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의원님 왜 이렇게 말씀이 구수하시죠? 오늘 책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해도 한 시간 금방 갈 것 하는 같아요. 줄은 모르겠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과 함께할 인생책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 분주의 거울 키루스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김상근 교수님이 지으셨네요. 예. 이 책의 제목이 군주의 거울 키루스의 교육이잖아요.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인데 네. 바빌론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들을 해방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입니다. 근데 이 키루스가 워낙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출구 없는 시대, 뭔가 답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을까를 이 김상근 교수가 친절하게 설명한 책인데요. 네. 2016년에 나와서 지금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아포리아 시기를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상근 교수님이 항상 강의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의원님이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포리아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어디 네. 갈 곳이 없는 네. 절망의 그 시대를 아포리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아테네 쪽에 이제 페르시아 500만 대군이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 아테네를 쳐들어옵니다. 이게 페르시아 전쟁이죠. 정말 500만 대 30만. 그게 이제 첫 번째 아포리아고요. 두 번째는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게 융성할 그런 시기에 네. 그리스 내에 있는 두 나라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을 내전이 일으킵니다. 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죠. 이게 두 번째 아포리아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 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소크라테스가 국내인들에 의해서 사실상 살해당하는 독배를 드는 그런 철학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네, 발생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그리스 시대의 3대 아포리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 주신다. 의원님, 이 책 인생책이 되신 이유는 뭔가요? 요즘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정말 이쯤 되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대형 참사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좀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 어느 누구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총체적인 부실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어떤 신뢰받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 키워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을 제가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면 한 번쯤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덕목들이 있는 키루스의 교육,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포리아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막다른 골목.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의외인데요. 일단 정의의 수호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키루스의 어머니와 키루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 키루스가 외가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지내다가 어머니가 먼저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됐는데 네. 그때 아들과 정의에 관련된 대화를 나눠요. 그 진영 씨와 제가 이 모자 연기를 좀 해보면 그럴까요? 어떨까? 메디아에서 정의는 어떻게 배울 것이냐. 어떤 몸집이 큰 소년이 작은 튜닉을 입고 있었는데 몸집이 작은 소년이 큰 튜닉을 입고 있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그의 튜닉을 빼앗아 자기의 튜닉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맞는 튜닉을 입게 되었으므로 모두에게 좋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판결을 보고 저를 매질하셨어요. 그 옷이 누구에게 어울리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튜닉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죠. 키루스야, 너는 선생의 매질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법에 근거하는 것이 옳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정의를 이 키루스에게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네. 어린 키루스가 생각하는 정의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키루스가 메디아에서 배운 정의는 뭐냐 하면은 예.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게 정의다. 법대로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법과 정의가 권리의 평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지 무슨 소리냐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 법과 원칙이 가진 자들이나 강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그죠? 가지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면은 그 법과 원칙 자체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정의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라. 정형화된 만들어진 어떤 법과 원칙만 하면 된다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는 소국 페르시아가 큰 제국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것 같아요. 의원님은 검사 생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의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셨겠어요. 어떤 사건을 이 판단하고 네. 이 결정할 때 이게 정의로우냐 아니냐. 이게 제1의 원칙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목적, 취지를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정의의 이면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존엄성은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검사 때 해왔습니다. 제가 차장 검사 할 때였는데 형사부 평검사가 사건 결재를 올렸어요. 내용은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아내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 검사는 당연히 결과가 두 사람이나 이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건 크다.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구속은 안 했지만은 법정에 세우겠다고 결재를 올렸더라고요. 그 사건을 제가 결재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정의인가? 아니면 이미 자기 사랑하는 가족 둘을 잃으면서 사실상 어떤 처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를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정의인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사에게 이거는 이미 아버지로서 이미 처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 사건은 기소유예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기소유예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처벌을 안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검사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기소유예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너무 기억에 남고 그러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사건 처리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키루스 대왕의 훌륭한 군주가 되는 과정에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예.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의원님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계시는 동안 또 부모님은 어떤 또 영향을 주셨을지 궁금해요.
저도 정말 존경하는 분을 꼽아라 그러면은 사실 우리 어머님이 가장 저는 존경스러워요. 네. 남에게 많이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정의로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사법시험 준비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좀 편한데 예를 들면은 방이나 뭐 이런 걸로 빠져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그 반대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네. 진짜요? 그래서 제가 사병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랑을 강조하시면서도 어떤 정의, 옳고 그른 부분은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혜롭고 품성 좋으시고 정의로운 어머니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께서 깜짝 놀랄 과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사법고시를 통과하셨으니까 당연히 법대에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법대 진학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민하셨던 학과가 있으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그 어머님 저를 임신했을 때 훨씬 이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중학교 때 사실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요. 어쩐지 약간 그 포스가 검사님이시긴 한데 너무 아니 사람- 목사님 더 잘 어울리시는 느낌. 목사님의 포스가 더 강하게 뿜어져 나오시는 목사님 더잘 거예요. 어울리세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할 거냐 아니면은 법대로 갈 거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뭔가 지금 의원님 하시는 길이 원하시는 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아마 여기서도 그 이상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 역할을 네. 하고 계시지만 목사님 잘 어울리셨죠. 그러니까요. 목회자셨어도 충분히 그렇게 잘 잘하셨을 되셨을 것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내분도 예. 같은 고향이시던데 혹시 첫사랑이신가요? 첫사랑은 아니에요. 솔직하시다. 솔직하시다 역시. 예. 우리 집사람은 제 중학교 이 짝꿍, 오, 진짜요? 짝꿍의 여동생이었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기 위해서 고향에 잠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네. 눈이 맞아가지고 예, 그때부터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이제 검사 생활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정치로 간다고 하셨을 때 또 찬성을 하셨어요?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우리 아내는. 네. 정말 이 검사라고 하는 이 공직 생활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생활이고 네. 또 검사하다가 제가 바로 이 정치를 한 게 아니고 변호사를 한 2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하면 조금 여러 가지로 검사 생활보다는 나아지는 점들이 네. 있고 여유가 네. 있는데 네. 그거를 또 버리고 아, 불확실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저를 좀 많이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정치를 하면서 제가 좀 즐거워하고 보람 있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정치가 어울리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더 신이 나신가요? 검사는 주어진 일을 하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은 일을 찾아서 하는데 그러면 더 신나시죠. 예,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맞습니다. 예, 네. 좀 신나고 그렇죠. 또 즐거운 네. 그런 편입니다. 사람은 확실히 수동적으로 일할 때보다 본인이 원하는 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할 때가 더 신이 나는 법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쭉 좀 있으셨어요? 정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관심을 사실 가지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그 검사로서의 어떤 공익을 대변하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 네. 세워주는 이런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네, 네.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신뢰받는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두 번째 지도자의 덕목 보겠습니다. 동행의 리더십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더십 하면 네. 복종하는 자에게는 명예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처벌과 불명예를 주라. 예전에 그 왕권 강할 때는 그랬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서열 중심의 문화에서는 네네. 그게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키루스의 아버지는 그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네네. 그들이 슬퍼할 때는 같이 울어주고 또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마음으로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그 네.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가장 필요한 또 덕목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치의 기본이 뭘까? 네. 그거는 가난하고 정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이게 사실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여수에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여수 만흥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LH공사에서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사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보통 이제 70에서 40 정도 되시는 분들 한 150여 분이 그 개발을 반대하세요. 거기가 개발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거기를 떠난 다음에는 본인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못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정치인들마저도 그 대변을 안 해주니까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뭐 삭발 투쟁도 하고 상여매고 투쟁도 하고 또 시위하시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 편에 서야 되나 아니면은 거의 대세에 가까운 시에서도 추진을 해나가는 개발 쪽에 서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런 분들을 대변해 주는 게 정치 아니겠나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입장을 대변을 해주고 이제 국토교통부 LH공사랑 간담회 해서 이분들이 절대 반대하면은 템포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겠다. 이분들하고 합의해서 이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답변을 받아냈는데 그거를 알려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보고 아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정치가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든든하셨을까. 예, 진짜 눈앞이 캄캄한 일이거든요. 보금자리 떠나서 어디에 맞아요. 또 둥지를 틉니까. 근데 의원님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힘이 되주셨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게 정말 눈에 보입니다. 의원님 또 여기서 자발적인 충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지혜라는 거는 뭐 정보 얻는 것처럼 뭐 갑자기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는 어떻게 쌓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지혜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이. 그게 지혜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또 지식을 강요할 수는 있는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배려해주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좀 유연성을 갖고 좀 이런 종합적인 덕목을 갖춰야 지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겸손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지혜를 쌓는 시작이다. 나 입덕하는 것 같아요. 거의 신자 되는. 뭔가 좀 깊이가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빠져들어요. 네. 의원님 얘기에. 저 이제 여수하면 갓김치도 생각났었는데 이제 갓회제. 의원님 갓김치랑 갓회제. 이제 의원님 진짜 생각날 것 별명 같아요. 제조기라니까요. 너무 뜨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입니다. 의원님. 네, 빠져들죠. 예. 네. 우리 의원님을 좀 더 솔직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게임으로 알아보는 우리 의원님의 속마음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뭐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유튜브 100만 구독대 재선 국회의원. 하나, 둘, 셋. 유튜브. 네. 의원님은 그런 야망 없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100만 구독자를 원하시는군요. 아니 네, 재선이에요, 이런 재선 의원님. 그러니까요. 유튜브 100만 명 만들어지면은 제가 10선까지 돼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재선보다 훨씬 많잖아요. 아, 한 40년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 100만을 선택하시면 그냥 뭐 재선, 3선은 따라오는 거니까. 아, 예. 그렇구나. 역시 지혜로우세요. 그러게요. 네. 선후 관계를 딱 아시네요. 그러니까. 네네. TV명이 뭐예요, 의원님? 네? TV명이. 김혜재 TV요. 김희재 TV 구독, 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여수에 가는 일 너무 힘들어서 하루 쭉 빼먹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대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 정말요? 예. 맨날 가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수가 멀던데.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데요. 거기 가면은 또 여수 시민들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내려가서 일요일 날 올라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주중에도 어쩔 땐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정말 사랑하시네요, 여수를. 예. 네, 여수는 사랑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20대 못지않은 강인한 체력 대 네. 20대 못지않은 동안 외모. 하나, 둘, 둘, 셋. 강인한 체력. 예. 정말요? 예. 강인한 체력이 없으면은 외모가 동안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 얼굴만 젊고 맨날 컬컬컬 의원님은 아프면 진짜 깊이 뚫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얼굴은 한 번도 아쉬운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니요, 그래서 동안은 또 이 흰머리 예. 좀 염색하면 동안처럼. 동안되고. 맞아요. 나름 맞아요.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네. 예, 정말 체력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선택할 수 있다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의 정치 입문 대 사회 정의 실현 검사. 하나, 둘, 셋. 저는 그거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거예요. 이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젊었을 때는 검사를 선택해서 하고. 네. 신뢰받는 검찰로 만드는 거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신뢰받는 정치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고 싶은.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 추천하고 싶은 여수 여행 테마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제철 맞은 먹거리 여행 대 충무공의 정신 역사 여행. 하나, 둘, 셋. 충무공의 정신 역사 여행이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먹거리 여행 저는 가고 싶은데 왜 이걸 선택하셨어요? 정말 여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여수의 기초가 되는 그 부분이 사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애국 정신. 정말 이게 필요한데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수에 가면 진남관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이순신 장군이 활동하시면서 나라를 구했던 역사적인 현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탐방을 하시면서 곳곳에 널려 있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일석이조를 또 맞아요. 추천해 주셔요. 네, 지금까지 의원님의 솔직한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포리아 시대 지도자의 덕목 다음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제국의 시작과 완성은 사람. 아, 역시 사람을 강조하는군요. 네, 제국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키루스 대왕이 인재 등용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무언가에 헌신하고 이런 것에 훨씬 더 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제심이 강한 사람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 네. 이것도 맡겨진 일이든 맡겨지지 않은 일이든 간에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 덕목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의원님, 키루스 대왕이 왕 중의 왕 리더로 인정받는 게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또 구분이 되는 게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 뭐 그런 일화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키루스 대왕에 관심을 가진 거는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왕국에 이제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고, 또 에루살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에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어준 분이 키루스 대왕이에요. 근데 보통 생각해 보면 어떤 제국을 만들면은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제국의 튼튼한 성을 쌓고 왕궁을 짓고 이런 일에 오히려 이 포로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풀어주면서 마음껏 당신들의 신을 섬겨라. 키루스 대왕의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고, 본인을 위한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는 일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제국도 만들어지고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대왕이 된 것 같아요. 그 의원님께서 키루스 대왕의 정말 그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자질, 면모 중에 난 이게 가장 닮고 싶기도 하고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초심을 유지하는 거, 이거를 꼭 본받고 싶어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황제 취임식하는 연설문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연설이 아주 평범하고 정말 진솔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요지를 보면은 위대한 제국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데 더 위대한 거는 이 제국을 지속하는 거다.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월성, 탁월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마음, 이거 변치 않고 계속 같이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초심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걸 계속 관심을 갖고 감시해주고, 나는 여러분들이 처음 마음 가지고 가는지를 계속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위대한 제국은 유지가 된다. 이런 연설을 했더라고요. 이 시대 분이 그냥 타임머신 타고 가셨던 거 아닌가? 맞죠. 그렇죠. 근데 의원님은 정말 이 책을 너무너무 꼭꼭 씹어서 소화하신 그 느낌이 들고, 혹시 김상근 교수님한테 특별 과외 받으신 건 아니신가요? 이 책의 저자에게? 제가 옛날 김상근 교수님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리더십의 정수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키루스 대왕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게, 그 중에 하나 정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데 키루스 대왕은 걸려 넘어지지가 않고 끝까지 그거를 지킨 걸로 봐서 정말 이 책 좋은 책이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이 책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불신받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런 책을 읽고 키루스 대왕이 가졌던 그 리더십으로 무장하면은 우리 사회의 이 아포리아, 이게 극복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 초선이신데 이제 3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의정 활동의 목표, 어떤 걸 이제 더 하겠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키루스 대왕의 어머니가 얘기한 권리의 평등 부분에 대해서 공동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크게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우리 지역, 제 지역구 여수 입장으로 보면은, 여수는 사실 이 교통, 관광 부분하고 이 산업단지, 그게 지금 아주 큰 축이에요. 두 개 축인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SRT, 그리고 또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가는 이 KTX 고속철이 속도가 새마을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조 5천억 정도 들여서 좀 25분에서 30분을 단축하는 이 계획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수가 정말 관광의 중심지로 좀 확실하게 좀 지금도 뭐 부상이 있습니다만은 좀 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분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조성된 지 5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네네. 그 굉장히 노후화된 네. 오래된 산단이라서 안전 문제를 좀 챙기고 이 여수를 중심으로 한 광양, 그다음에 하동, 남해 이쪽이 광양만권인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국의 한 18% 정도 거기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 탄소 중립을 네. 하려면은 네. 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이게 네네. 불가능해요. 거기에 있는 큰 기업들, 네. 포스코 광양제철, GS칼텍스,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다 이 탄소 중립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국가가 좀 전폭적으로 네. 예산이나 정책 지원, 그다음에 입법 지원 이런 걸 통해서 거기를 기후변화 좀 선도 지역으로 만들고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뒤떨어진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었는데 여수가 탄소 중립, 기후변화 선도의 아주 선도적인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좀 하고 싶은 네. 그런 큰 꿈이 있습니다. 오늘 김혜진 의원님 만난 소감이 어떠세요? 아, 우리 의원님은 이게 검사 출신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무서우실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약간 사랑과 관용의 샘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예. 부드러워서 솔까말 놀랬습니다. 아. 앞으로 사랑과 관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포리아의 시대에서 출구를 만들어내는 리더의 자세라고요. 예. 아포리아가 출구가 없다는 뜻인데 네. 거기에서 리더는 또 출구를 만들어내는 아, 사람이 돼야 그렇죠. 하니까요. 네, 네.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좀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앞으로 우리 여의도 정치가 정말 정의와 사랑이 광물처럼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많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여수의 갓김치와 갓회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앞으로 응원 많이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2023 세상은 이렇게 달라진다 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자신을 아버지의 담배 친구라고 말하는 샛노란 머리의 17살 소녀에서부터 평생의 원수인 작은 아버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 이후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 속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해방 이후 70년 현대사의 질곡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3일간의 이야기,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다음으로 소설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을 소개합니다. 3월의 어느 봄날 급행열차 한 대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두어 달이 지난 후 사고가 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 가면 유령이 나타나 사고 난 그날의 열차에 오르도록 도와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딱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역으로 향하는데요.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입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2023 세상은 이렇게 달라진다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달이 흘렀는데요.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2023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회도서관 기획 주제 2023 세상은 이렇게 달라진다. 첫 번째 책은 2023 콘텐츠가 전부다입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는 콘텐츠를 빼고 논할 수 없고 그 중심에는 단연 한국이 있는데요. 이제 콘텐츠는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솔로 지옥 등 K 콘텐츠는 드라마와 영화를 넘어 예능까지 점령했습니다. 존재감을 뽐내며 상한가를 이어가는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최신 콘텐츠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콘텐츠, 미디어 판을 샅샅이 살펴본다. 책 2023 콘텐츠가 전부다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10년, 빅테크로 미리 보기를 소개합니다. 책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대형 IT 기업을 뜻하는 빅테크의 동향과 전략 등 전반적인 테크 소식뿐 아니라 자기 개발, 조직 문화, 리더십에 걸쳐 인사이트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속내를 파악하여 미래를 미리 알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빅테크 트렌드 리포트, 미래 10년 빅테크로 미리 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Z세대 트렌드 2023을 소개합니다. 20대 사원이 기획한 크림빵이 전국에서 품절되고 90년대생 PD가 기획한 유튜브 채널이 정규 방송보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책은 MZ세대의 한 부분이 아닌 트렌드 주도층으로서 Z세대를 단독 조명해 이들을 사로잡을 마케팅 코드를 풍부한 사례와 함께 알려줍니다.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포착할 수 있는 책, Z세대 트렌드 2023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